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선입니다. 논술 천재 10강 요약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사실 두 번째 찍는 건데요. 첫 번째 찍다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요약부터는 이제 뼈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뼈대는 대학이 요구하는 질문들이죠. 대학이 요구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우리는 정확히 답해야 됩니다. 요약을 요구할 때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글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글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요. 오늘 할 거는 교재 107쪽입니다. 107쪽의 요약 부분 펴 보시면 차근차근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보죠. 요약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뒤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약을 한다라고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글을 쓰면 요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채점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약하는 글들은 조금 낯선 제시문이거나 조금 까다롭거나 글의 논리를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요약한다라고 할 때는 그 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논리를 쓰는지, 그래서 글의 논리가 정확히 요약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약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를 요약하세요, 이렇게 어떤 주제나 쟁점을 주지 않고 이렇게 요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성대 문제처럼 1, 5를 각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요약하라. 서로 다른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이 분류한 다음에 분류한 것을 요약하는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조금 들어가는 걸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외대처럼 1에 공통된 주제의식과 제시문 2에 주제의식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것도 뭐 거의 요약하는 거죠. 이화여대 문제를 보면 다를 요약하는 게 별도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라의 새로운 길을 다의 예술가가 어떻게 열었는지 기술하라. 요약하고 라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다를 조금 더 해석하게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요약을 다른 문제를 넘어가는 어떤 징검다리 형태로 내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홍대 문제 보시면 가에 나타난 문자, 문화의 특성을 찾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다라에 나타난 독서 경험이나 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논술하시오. 그래서 요약 그 자체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요약한 걸 토대로 다른 제시문의 적용, 분석, 해석 혹은 비판, 자기견해를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요약은 요약 그 자체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문제를 보면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그냥 제시문 하나를 요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하대 문제죠. 앞에 나온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주제를 주고 요약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를 요약하시오 라는 문제와 가를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요약하시오. 다른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요약하길 요구하는 문제와 어떤 주제 없이 요약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나오는 문제의 경향들은 뭐 이렇게 주제를 좀 선명하게 주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어찌됐건 간에 요약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주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 다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가를 요약하시오 할 때는 빨리 가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주제부터 찾아야 돼요.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한 채점의 포인트가 됩니다. 즉 주제나 쟁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채점의 포인트가 되고요. 주제를 줄 때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이 어떤 논리를 펴고 있나, 이게 좀 더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 제시문을 주고 대비시키거나 묶어서 요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 이 유형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주제를 줄 때와 주지 않을 때는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정도만 조금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는 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어떤 글을 요약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은 단순히 제시문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글을, 낯선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자꾸 보여주는 게 요약이다. 그러면 요약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학교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고대 2010년도 논술 자료집입니다. 고대는 이제는 요약 논술을 보지는 않지만 항상 요약하는 어떤 문제를 냈었죠. 자, 대학이 어떤 걸 요구했는지 봅시다. 가를 500자 내외로 요약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의 목적은 글의 내용을 적은 말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할 때는 제발 좀 압축적으로 쓰자. 그래서 요약문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된 문장이나 어구를 그대로 옮겨온다면 효과적인 요약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시문을 자기 스스로 개념화하고 압축하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함축적인 개념이나 표현으로 다수의 문장이나 어구들이 대치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요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개념화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죠. 어떤 가 제시문이 있다고 칩시다. 언뜻 봐도 가 제시문이 뭔가 어려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를 요약한다라고 할 때 가장 첫째는 뭘까요? 가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가가 논의하는 대상은 무엇이다. 가의 주제는 무엇이다. 이런 걸 명확히 밝혀야죠. 아무리 시가 나오든 소설이 나오든 뭐 도표 통계가 나오든 뭔가 텍스트를 독해할 때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딱 정리정돈을 해줘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간단 명료하게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긴 제시문을 학생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바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약하는 그 객관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요약하는 글에 자기의 신념이나 주장이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약한다는 건 또 뭐냐? 반드시 압축적인 글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요약하는 글은 그냥 압축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대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약문도 자신의 그림으로 응시자는 자신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되고 제시문의 중심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글을 구성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그대로 살리더라도요, 가급적이면 자신이 이해한 방식대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할 때 자꾸 제시문을 보고 쓰고 이런 형태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제시문을 카피하게 됩니다. 내가 정리정돈하는 걸 가지고 그냥 내가 글짓기 한다라고 생각하고 쓰되 그 글짓기 한 것이 원래 내용과 똑같으면 잘된 요약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핵심 주제 아래 포가라는 것,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가를 요약하시오 라고 할 때 그냥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리를 펴고 있다가 정확히 요약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약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가? 첫째,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글을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빠져 있다. 중요한 키워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요약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요 1번과 2번은 합치면 그냥 주제문을 정확히 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글짓기 하라는 말은 첫 번째, 키워드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키워드를 찾고요. 논리적 관계. 글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가 첫째 뭐고 둘째 뭐고 셋째 뭐고 이거를 선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글짓기 하라는 소리는 이 쓰는 과정에서 순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난다면 어떤 형태로 글을 쓰더라도 좋아요. 그래서 글짓기 하나 하고 난 결과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시문의 내용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글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어, 실제로 이제 제가 학생 그 모의논술, 옛날에는 모의논술 보고 나면 답안을 나눠줬는데 답안 채점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글을 깔끔하게 잘 떨어졌지만 진짜 요약할 때 적어도 이 단어는 빼먹으면 안 되는데 빼먹은 학생이 있고, B 학생은 중요한 키워드를 다 넣어 두었는데 글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읽어보면 A 글이 훨씬 더 잘 읽히는데 B가 더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약의 핵심은요, 제시문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어가 이 학생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대학은 보고 싶은 거예요. 요약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빼먹고 쓰면 얘는 독해력이 떨어지나? 얘가 이거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보면 학생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만 봐도 정확히 이해됐는지 안 이해됐는지를 알아요. 글은 그럴싸한데 이해 안 된 학생 글이 있고, 글은 조금 깔끔하진 않지만 잘 이해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요거는 글을 딱 보면 구별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예요. 제시문을 읽을 때 내가 이 단어는 적어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최소한 3개 정도는 잡아두고 글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요약할 때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걸 일부러 안 써요. 쓰다가 틀릴까봐. 근데 논술에서 글 쓸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대학에서 논술 제시문을 줄 때 이 어려운 개념은 뭐냐면요, 함정이에요. 함정. 내가 이런 어려운 개념을 던져 놓았는데 얘가 잘 이해해서 이 개념을 잘 쓸 수 있나 없나 보자. 미끼란 말이에요. 대학이 미끼. 그 미끼를 여러분이 물면 어떻게 돼요? 물면 떨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읽으셔야 돼요. 그 하나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가 된다면 나머지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따라서 낯선 개념,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걸 내가 틀리더라도 원고지에 가급적이면 쓰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은 그래서 결국 개념어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키워드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키워드를 내가 제시문에서 발견하고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글의 어떤 논리적 관계를 찾아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논리적 관계를 찾아서. 그래서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주장은 뭐고 근거는 뭐고 결과는 뭐고 원인은 뭐고, 시간 순서대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고 미래에는 이랬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A 측면에서는 이렇고 B 측면에서는 이렇다. 그래서 범주적으로 구상을 하거나. 그래서 키워드를 찾고 그것의 논리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제시문을 보지 않고 글을 짓기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어떤 요약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리적 관계는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논리적 관계라고 하는 건 복잡하진 않아요. 가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하면 여기에 가의 필자가 있습니다. 가의 필자가 어떤 주제, 어떤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필자가 요약을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판단. 그럼 판단을 내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때요? 여러분 요약하면 돼요. 그러면 요약하는 문장은 어떻게 되냐? 가 제시문은 1번 대상에 대해서 2의 판단을 내린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3인데 왜냐하면 4, 5, 6, 7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요약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그려놓은 어떤 그림은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체가, 사고하는 주체가 사고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고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판단을 내려요.
그러한 판단은 반드시 무의식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냥 감정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이유 없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일상적인 사고죠. 하지만 논술에서의 사고는 어떤 대상과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 판단의 기준이 정확한가, 엄밀한가, 분명한가를 따져주는 것이 논술에서 요구하는 사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좀 여기 제가 인쇄하면서 조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요거는 몰래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뭐 필자 주체가 있다고 치고 여기 대상에 논술샘을 넣어놨어요. 논술샘은 멋지다. 예를 들어 이런 판단이 있다고 칩시다. 논술샘은 멋지다. 그죠? 멋지다. 뭘 기준으로? 키를 기준으로. 그래서 요약하면 논술샘은 멋지다. 키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써놨죠. 그죠? 첫째 근거입니다. 키를 기준으로 보니 키에 해당되는 요소. 대한민국 평균 키를 보니까 평균 키보다 크더라. 둘째, 키도 크고 키가 커서 뭔가 스타일이 좋더라. 키뿐만 아니라 비율도 좋더라. 그죠? 따라서 예시답을 보면 논술샘은 멋지다. 왜냐하면 키를 기준으로 보면 첫째, 대한민국 평균보다 크고 둘째, 키가 커서 스타일이 좋으며 셋째, 키와 잘 어울리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약을 할 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자를 오른쪽에 두고 필자가 논의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딱 잡으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필자가 논의하는 핵심적인 대상을 간단 명료한 키워드로 잡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도 분명한 키워드로 잡아주세요. 긍정한다, 부정한다, 좋다, 나쁘다, 멋지다, 멋없다. 알겠죠? 그 판단의 기준을 키냐, 외모냐, 성격이냐 정확히 마찬가지로 잡아주시고 근거들도 분명하게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논리적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자, 요약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판단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는 첫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요약을 하는 글을 쓸 때는 첫째, 필자가 논의하는 대상이 뭐지? 그 다음 두 번째, 필자가 무엇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지? 자, 판단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판단, 이다, 아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펜이다, 아니다. 그죠? 논술샘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아니다. 이런 건 판단이죠.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멋있다, 멋없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 판단이고요. 뭐뭐 해야 한다. 요게 어때요? 실천 주장. 무엇을 해야 한다. 이건 실천 주장이라고 주로 제가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판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대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찾아주는 연습을 하면 독해 실력이 팍팍 늡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이야기할게요. 기준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도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 이게 뭐죠? 주제문이죠. 주제 혹은 주장입니다. 주장. 요거는 잘 찾는데 그러한 판단을 한 기준이라든지 이유 근거는 잘 못 찾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유 근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생략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논술에서는 생략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만이 좋은 글이 된다. 자, 그래서 기준을 의식적으로 자꾸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상위 1%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놓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랑하면 이성이 떠오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면 그냥 어렸을 때 자기 첫사랑이 떠올릴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대상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이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랑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사고하는 데 있어서 매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는 항상 직접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고요. 무언가를 매개로 해서 사고를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주장이 나오면 얘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한 거지? 얘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거지? 자꾸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면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수직 수평적 근거는요. 수직 수평적 근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첫째, 둘째 해서 키가 대한민국 평균보다 크다. 이거는 기준을 가지고서 대상에 적용시켜 보니 그것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키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니 어때요? 대한민국 평균 키에 보다 크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키라는 것과 관련 지어서 보니 뭔가 키가 커서 뭔가 전체적인 균형감과 스타일이 잘 맞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연습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연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습할 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글짓기. 자, 글짓기는요, 그냥 어떻게 쓰더라도요, 말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하는 논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특정한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를 써도 되고, 가제시문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이렇게 판단한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에를 예시답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키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논술쌤은 멋있다고 볼 수 있다. 어때요? 요거는 기준을 먼저 썼죠. 앞에 거는 논술쌤은 멋있다 주장하는 문장을 먼저 썼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평균보다 크고 키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과 비율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약한다라고 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글의 논리를 잘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이해한 것이 잘 드러났는가 안 드러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약하는 글은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알겠죠?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요겁니다. 자,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면 첫째, 내가 절대 빼먹으면 안 될 키워드가 뭘까?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이유 근거는 뭐지? 그걸 찾아 놓았으면 가장 잘 정리정돈된 형태로 제시문을 보지 말고 글짓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글짓기를 하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텍스트를 읽으면서 써먹을 키워드를 몇 개 더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뒤에 실제 요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실제 문제를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논술 공부할 때 요약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독해하는가.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이 요약에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요약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키워드와 논리, 글의 논리,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이 되도록 자기화해서 표현하는 글짓기가 대학이 요구하는 요약의 어떤 세 가지 포인트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